그리고 나서 검사 들어가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합의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0억을 사실. 그리고 나서 200억을 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삼형제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사 200억 원을 받았는데 그 200억 원을 이라고 받았는데 이 구조가 좀 어찌 보면 의아한 게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본사가 지사에 사업권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 200억 원을 준 거예요. 근데 그때 미안하다라면서. 예, 사업권을 회수하면서 실제로 계약 해지 사유가 뭐였냐면 당시 지점을 여러 개를 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랜차이즈를. 근데 딱 2개밖에 안 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도저히 그 회사로는 중국의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이 커피빈 사업이 안 되겠다 싶어서 회수를 했다라는 게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합의금을 200억 정도를 줬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200억 원을 지급했을 때 그러면 그 내부의 홍콩에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예를 들어서 홍보를 했다거나 사업을 벌였다거나 이걸 좀 봐야 된다는데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정말로 2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배상적으로 준 건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새롭게 이제 그 후보자 측에서는 오비 일학이다. 그렇죠. 정기 검사였고 특별히 요청한 것도 없고 그래도 오비 일학이다라고. 근데 이게 통상적인 검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종합검사 받은 시기가 2014년에 지금 종합검사가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2007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검사 시기도 안 맞다라는 게 단순화하자면 당시 이제 권력의 실세 중에 하나였던 권영세 후보자가 형제들의 사업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죠. 형제들과 함께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 대사였어요, 본인은. 그런데 미래셋이 본사를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이 있었나 보죠. 그건 뭐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미래셋을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 분쟁 가운데 분쟁 시점에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게 되고 그러자 그 직후에 200억 합의에 이르러서 받아갔다. 그런데 그러면 이 금감원의 그런 종합검사, 저승사자의 종합검사는 엄청난 결과를 냈느냐? 흐지부지되었다. 과태료 1억 원에 그쳤다. 과태료 1억 원에 그쳤고 흐지부지되었다. 뭐 견책주의 뭐 이런 것들 나왔는데 사실은 이때 그 명분은 뭐였냐면 시세 조정, 주가 조작의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종합검사, 언론에도 주목을 받는 종합검사였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냥 6개월 만에 끝나면서 과태료 1억, 과징금 1억 원으로 끝나는. 권 후보자는 이 전체 과정에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대통령직이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또 추가로 나온 소식을 보면 그 대한방직이 이상하게 투자해놓고 다 손실 처리해놨는데 잘못된 투자, 잘하지 못한 투자라고 회계보고서에 처음에는 나와 있다가 나중엔 자문료 이렇게 바뀌어서 이건 배임의 소지를 없애려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고 그 권영세 그 회사 입장이고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 땡큐죠, 땡큐. 손실 처리해버렸으니까. 근데 이 대한방직이 이상한 게, 그 홍콩에서 투자 실패했던 그 회사를 대한방직 경영진들이 다 인수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다 인수를 하고 실패했는데 돈을 막 들여갖고 다 인수를 해요. 인수를 해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라는 게 조금 전에 정의가 많이 필요했나? 커피 사업을 이르는 회사 있잖아요. 네. 이제는 그러면 홍콩에 중국에서 커피 사업을 하려고 들어왔던 회사가 합의금 받고 사업권도 없어졌으면 그 회사는 당연히 없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 회사를 살려놓고 지금 경영진이 거기 임원으로 임명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방직 경영진들이 다 거기 경영권 인수를 해요. 회사 대표가 되고 싶었나 보죠. 아니 뭐 마지막 남은 주식도 어쨌든 경영권 인수를 하려면 그 망한 회사의 주식을 사줘야 되잖아요. 사야지 경영권 인수가 되잖아요. 그거 왜 사지? 망한 회사에.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짧게 계속 끊어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들이 근데 내일 또 새롭게 또 나올 것 같아요. 데일리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따라가신 다음에 엑기스를 전해주십시오. 자, 신장식 변호사 양진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김영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한 보름 있으면은 이제 그 순서를 바꿔서 말해야 되겠네요. 김영남 전 의원, 최민희 전 의원으로. 아, 여당을 먼저 저희가 여야 순서로 부르기 때문에 아니 그냥 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저희가 대선을 이긴 다음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호가 1번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당이 1번이다. 선거에서는 그렇죠. 의석수가 많은 무조건 의석수거든요. 일본이다. 그래서 네. 여전히 2번인데 실수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 선거 때 기호손으로 가죠. 뭐. 하지만 집권당은 여당이라고 하니까 자 여야하고 이제 숫자가 안 맞는 거죠. 그다음 통령과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 요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우선 국민의힘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 나왔을 때 여야 모두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거든요. 아마 그 반발의 강도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는 협치와 합의 정신에 따라 욕을 정말 많이 먹었지만 합의를 지켰는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합의를 파기했고 그 과정에서 윤심이 작용했다는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그 상황은 민주당은 잘했고 국민의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안을 여당이 곧 여당 되시니까요. 곧 여당이 합의를 파기하는 이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잘못된 만남도 있고 가끔 잘못된 합의도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합의라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해야 되고요. 내용을 따져보면 이거는 반대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국민의힘이나 뭐 일부 국민의힘 지지층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당장 OECD에서도 의견을 보내왔잖아요. 검찰 수사권 폐지가 되면 부패 방지에 총량이 줄어들어서 이게 심각해질 수가 있다. 뭐 그게 이제 OECD 산하의 국회 방지 부패 방지 워킹 그룹에서 의견을 내왔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는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법이고 헌법 위반의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 위반도 하신 게 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게 되고, 의총도 통과. 뿐만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됐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김용남 전 의원께서 지금 지적한 잘못을 범한 거네요? 예, 뭐 화끈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보면 제가 19대 국회 때 원내대변인을 했는데 원내대변인 하다 보면 양당의 원내대표 협상장에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그 협상 결과를 나중에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 민주당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계셨는데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는데 나중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실제로도. 자, 근데 의총을 통과하고 뒤집어진 경우는 거의 없고 이번 국회에선 한 건도 없다고 제가 언론 보도에서 봤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건 지나간 얘기에 대한 것이고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고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진행되겠죠. 예. 근데 지금 정의당이 합의제난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필리버스터를 막는데 동참하겠다는 거죠 지금. 동참하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정의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정의당이 낸 중재안이 있습니다. 그게 연말까지는 검찰에게 6대 범죄 수사권을 두자. 이 부분을 그걸 민주당이 받아들이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는 지지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치 정신을 완전히 살려서 지금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국민의힘에서? 현실적으로는 워낙 의석수에서 차이가 나서 쉽지 않죠. 그러면- 정당까지 민주당하고 합세를 한다면 어려운데 이게 문제가
문제는 이건 협치가 아니고 명백한 야합입니다. 사실은. 아니 야합을 누가 아니. 했습니까? 검찰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사람들은 이미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큰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큰 죄는 아무나 못 저질러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혜자는 기존의 집권 세력이었던 민주당 핵심 그룹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수혜자는 이제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쪽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관계가 부합한다고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부패 방지 총량을 확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법을 통과시킨다. 이건 협치가 아니고 명백한 야합입니다. 그 의원님은 모든 법의 근본 정신을 지금 짓밟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있지도 않은 범죄 때문에 어떠하다. 이건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 정부에서 명백한 잘못이 나중에 밝혀진다면 그건 꼭 검사들이 수사 안 해도 경찰이 수사해도 다 밝혀질 것이며, 국민의힘이 집권해서 또한 부패 범죄를 저지른다면 검사들이 수사하잖아요, 부패는. 그리고 나머지 선거와 공직자 부분도 경찰이 수사해도 수사가 될 것이고, 이런 토론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네, 이건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니까 거꾸로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통과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본래 법안, 민주당 원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면 저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현실성을 고려하여 박병석 의장 중재안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의장이 그렇게 의사 진행 과정에서 이걸 막는다든가 그러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의 법안을 사실 의장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게 중재안을 양당 합의로 통과시키려고 하셨는데 국힘이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의장도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이 명백하죠. 자, 그리고 지금 장관 후보자들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분 정도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은 민주당 입장에서 꼭 낭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후보자 한 분 얘기를 해주시고, 변호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반론해 주시고. 저는 한 분일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시간 관계상 우선 저는 다 문제가 많아 보이고,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이 생각납니다. 돈을 택하든지 명예를 택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번에 내정된 분들 대다수는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주고 하시는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한덕수 총리 내정자가 있는데 저는 한덕수 총리 내정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따지실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한덕수 총리가 책임 총리를 하시려면 이분이 총리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탄 총리를 하신다면 그건 또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가장 문제는 저는 공직, 로펌, 다시 공직, 이 회전문 인사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은 언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서. 너무 기니까 예. 대표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거론하셨는데, 근데 이제 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반대하기 가장 어려운 카드로 한덕수 후보자를 그렇죠, 지정한 알았죠.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지금 그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거를 보면 일단 건수 기준으로 민주당에서 총리를 지낸 3명의 후보자,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이 3명의 후보자에게 요구됐던 자료 제출 건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그리고 당시를 되돌아보면 정세균 후보자도 세금 관련한 자료 일치 안 냈거든요.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세금뿐만 아니라 자료를 거의 안 냈어요. 정말로.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그냥 강행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고도 장관에 임명된 건수가 가장 많은 거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어떤 정부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가 아예 파행되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인 의혹은 제기를 못해요. 다만 한덕수 총리가 김앤장에 근무했다. 그리고 김앤장이 론스타 사건을 다뤘다. 근데 한덕수 후보자가 론스타 사건에 관여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회의에 참석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은 하나도 제기 못하면서 지금 발표가 들어가면 이제 한도 끝도 없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신 거 민주당이 어떠했다. 그래서 똑같이 따라할 겁니까? 민주당 쪽에 공직자 내정자가 자료 제출 안 했을 때 그때 국민의힘이 얼마나 난리를 치고 비난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자료 제출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그건 정말 그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총리 내정자 세 분이 자료 제출 요구가 적었던 건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후보를 내신 거고요. 그리고 세 분이 다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해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세 분의 총리에 대한 비교는 적절하지 않고요. 한덕수 총리 내정자와 그 세 분을 비교하는 건 전 세 분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장관 후보자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이제 보도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딸이 아버지 수업을 들었고 아버지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점수도 입력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정호영 장관 후보자 경우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낙마 대상에 올라 있나요? 아니면 끝까지 임명 강행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40년직이라고 하니까 이제 특별히 관심 대상이 되는. 임명권이야 5월 10일 취임 이후에 대통령이 갖고 계신 거고요.